숫자 7번 눌러보겠습니다. 행운의 럭키 7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넘버 7. 네, 잘 들리시네요. 네, VIP방 공개방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태양절을 맞이하여 어제인가요? 북한이 또 미사일 쐈죠. 이 김정은이. 자, 어제 그 미사일 도발 얘기도 나오면서 뉴스에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잠시 뒤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월요일 4월에 중반이 넘어가나요? 중반이 넘었죠? 오늘 17일이니까 오늘 31일까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딱 절반이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래일 오늘 포함 2주 딱 꽉 채운 2주 10거래일 남았습니다. 10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수익을 꽉꽉 채워낼 수 있도록 오늘 이슈부터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이슈 4월 17일 월요일 레드캐님과 함께합니다. 자, 시작은 미증시부터 갑니다. 미증시는 지난주에 쉬었는데요. 그래도 간단 봐야겠습니다.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우돈 산업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다우 나스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휴장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이제 쉬는 날이었죠. 근데 우리가 미증시를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너무 보고 가려고 해요. 자, 다우존 산업지수가 일단 연간 기준 윗꼬리 양봉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왔죠. 약간 내려옵니다. 월봉 기준 보시면은 두 달 동안에 이제 음봉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올해 초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쫙 올라오는 중에 조금 윗꼬리 찍거나 한 다음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도정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도정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크진 않아요. 주간 기준 봐도 마찬가지고요. 25,500포인트대 근처까지 가겠습니다. 2453포인트죠. 네, 이번 주도 활기차고 기분 좋고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급등이 나오고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에 조정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2만 포인트 근처 다우지수까지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예상했었고요. 일간 기준 보셔도 2평 밑에 살짝 밀려주는 모습, 조정받고 쉬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봐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의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 다우보다는 잘 버팁니다. 견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전고 신고가 돌파했었는데 윗꼬리 일부만 나오는 모습이고요. 월봉상 그림 보면 한 달 동안 이제 음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음봉이 나는 폭이요 크진 않고요. 5,500이라거나 5,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좀 떠있는 모습 유지가 됩니다. 주간 기준 보시면은 5,600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싶어요.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시게 되면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 하겠다 얘기 나와주면서 도발을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핵실험할 수 있다.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싸울 준비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은이가 한마디 하다 보니까 그 북한이 도발이라고 했죠. 반응을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제3차 세계대전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불안감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또 연연할 필요 없는 게 이전부터 계속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 북한의 도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불안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이어집니다. 그럴 때 오히려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에 하락이 좀 있었고 조정이 있었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북한과의 그 대립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이 있었고요. 미국이랑 일본이요.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죠. 미중이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핵실험을 이제 평화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경합주라거나 이제 송전업체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주말 동안 이거 했어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발사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조정받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뉴욕마은 간단하게 보고요. 뉴욕 말고 아시아마은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정학적 우려입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개시 부담감이에요. 다우존스 나스닥 빠졌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 지난 거기 때문에. 자, 14일날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미미했다. 제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휴장일이 있으면요. 거래가 이제 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하루라도 거래가 안 되면 불안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올지 몰라요. 북한이 뭐 핵미사일을 핵실험한다고 할지 미사일을 날릴지 아니면은 저기 뭐 유럽계 지역에서 우리도 엑시트할 거야. 유로존 탈퇴할 거야. 라고 얘기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안감이 매일매일 상존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거래가 줄면 거래를 못하게 되면 그때 나왔던 악재에 대비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장일을 앞두고 거래가 줄는 경향이 있고요. 현금화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장일을 앞두고 거래가 미미했다라는 얘기고요. 달러 강세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지정세 리스크 고조, 외환시장을 지배하면서 증시 압박했다. 투자들에게는 일본엔 스위스 프랑, 금, 미, 재무부 채권 등 안전자산이 몰렸다. 금 쪽에 많이 몰립니다. 얘기했죠? 만약에 전쟁 난다 그러면 뭐 하시느냐? 금덩이 들고 도망가면 돼요. 우리나라 그 화폐 5만 원권 들고 다닌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 나면 안 되지만 나거나 뭔가 좀 큰 불안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세계 어디를 가도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고정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일컬어지는 달러 아니면 뭐예요? 금입니다. 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죠? 아프리카를 가도 되고 베트남을 가도 되고 중국을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아니면 뭐 저 유럽 어디를 가든 다 통용됩니다. 금덩이, 금반지 같은 거나 금괴면 제일 좋겠지만 잠깐만요. 좋겠지만 그런 거 갖고 다니면 교환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현상과 함께 달러 가치 상승 그리고 금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일부 상승했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이 있었다. 얘기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달러 강세 너무 강하다.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 유지하기를 선언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마감을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시아권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좀 안 좋다라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인접 국가입니다. 일본, 중국 이런 동네가 또 타격을 받겠죠. 반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으면 같이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일본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225 18,335.63으로 전일 대비 0.49% 하락이고요. 토픽스 지수 역시 0.63%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확산되면서 불안한 모습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의 비핵 무기 중 가장 강력한 폭탄 GBU-43을 투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 매체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밝히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북한 압박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봐봐라 우리 저기 아프가니스탄 쏜다 던진다 폭탄 날린다 북한 능력 실험하지 똑같이 날린다 뒤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주는 겁니다. 당장 날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날리면서 너네도 똑같이 날릴 수 있어. 조심해라 이거죠.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애들을 때리면서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파워로 에너지로 너네를 때리면 너네는 뒤져버렸어. 겁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아권 영역 증시라고 하는 것들 같이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한성열 외무부 부상도 이에 맞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항상 하는 얘기 불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 고조남조선에 불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최고를 달했다. 그런데 오늘 방산주가 좀 조용하네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쉬었다 다시 쉴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증시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고요. 중국도 비슷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3246.07로 마감했고요. 전일 대비 0.9% 하락합니다. 선전 종합증시 지수도 1987.197로 마감하면서 1.374% 하락합니다. 1.37이요. 꽤 많이 빠졌네요. 하락폭 꽤 크죠? 그죠?
꽤 많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시아권역과 함께 미증시 같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눈이 관심이 몰려 있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6차 핵실험을 하느냐, 미사일 도발한 것 때문에 야 이놈들 한번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가요? 코스피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 2134포인트 마감합니다. 2134포인트예요. 최고가 22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돌파가 참 쉽지 않아요. 2100포인트 후반은 넘어갔었는데 80은 넘어갔었는데 200을 돌파 못 나오고요. 이게 올랐을 때는요, 이제 그거였죠. 탄핵 얘기 나오면서 탄핵이 되면서 정치적인 부담감이 좀 줄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 올랐다가 또 북한이 이러고 있으니까 또 빠져요. 참 오르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죠? 월봉상 그림 보시면은 이번 달 음봉 나올 만한 시기예요. 그죠? 지난달까지 양보는 쫙 뻗어가고 이번 달 음봉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파형상, 패턴상, 흐름상은 반복되는 그 모습상은 맞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상승 나오고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조선하고 2000포인트라고 하는 1900포인트 영역까지 슬쩍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박스권이겠죠 또 그러면. 그렇죠? 외관 그림 보시면 박스권 형태에서 22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에서 일부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부 있고요. 주봉상 그림 보신다면 맞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시황할 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시황할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2200 돌파보다는 100포인트 후반까지 왔다가 윗골 달리거나 조정의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약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래골에 좀 달리면서 단기 수익 좀 냈어요. 이번 주의 모습은 뭘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찾아본다면 잘하면 이번 주 양봉으로 2150 정도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2170, 80 이상 돌파 나오지 못하면 또 한 번 돌파 못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2000포인트 근처라고는 약간 이하 내려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어때요? 반대 나왔습니다. 반대 나왔는데 나 저항해야지. 2100이나 2000 근처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능성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을 보셔도 코스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라고는 정리가 좀 있어요. 일부씩. 코스피보다는 뭐다? 코스닥이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코스닥이다. 자, 코스닥은 어떤가? 600 이하에서 역시 올라왔죠. 620 정도에서 지난주에 마감하면 지지라인이라고 했는데 618포인트 마감했어요. 620 근처면 지지라인 얘기했는데 618 마감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월봉상 그림 봐도 자, 지난주에 윗골이 음봉인데 안 무너졌어요. 왜요? 코스닥이 더 좋거든요. 힘이 더 좋고 위치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락 나왔다가 지지를 받고 살짝 튀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쭉 뻗어가는 겁니다. 대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5월 9일이니까 그날은 다 같이 쉬는 날이죠. 다 같이 쉬는 날이 아니라 투표하러 가야 되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원래 쉰다 생각하면 안 되고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놀러가지 마세요. 투표하고 놀러가십시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부터 이제 그 선거 포스터뿐만 아니라 그 피켓도 들고 현수막도 걸고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선거는 시작이 돼요. 지금도 뉴스 나오네요. 심상정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기.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5월 9일이니까 20 며칠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열심히 달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했던 것처럼 요즘엔 학급 회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즘 반장이라 안 그래요? 학급 회장. 실장인가? 네. 선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제가 우리 반의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을 말도 안 되는 공약하죠. 학생들은 그래요. 우리 반을 우리 학교에서 가장 깨끗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술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실제 공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엮인 거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 이제 인맥주에 엮였다면 이제는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요, 코스피에는 그 높은 자리보다는 코스닥의 바닥에서 쉬어주는 것들, 버티고 이제 방향 돌릴만한 것들, 그런 자리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거나 일자리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쪽 엮어본다라면 코스닥이 오르기가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상 그림 볼까요? 자, 주봉상 지난주 윤봉이었지만 버텼습니다. 좋아요, 양호합니다. 일봉상 그림 볼게요. 지지 받았죠? 받았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를 어디와 비교해 볼 수 있겠느냐면 이런 자리와 비교해 보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올리고 약간 쉬어주고 다시 상승. 이제는 640포인트 넘었죠. 지금은 횡보 나오면서 이제 저점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이어간다면 역시 700이라거나 그 이상 800까지는 좀 그런가요? 700포인트 정도까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 코스닥에 대한 관심 집중적으로 봅니다. 자, 이제 기사 넘어갈게요.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뭐 지난주에요. 성금요일로 좀 미정 쉬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심도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벼랑 끝 회생, 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찬성. 자, 대우조선은 정상화 가능성과 경제적 실익, 다각적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청산가치 1,000억 원, 즉시 해치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막바지예요. 벼랑 끝에 진짜 이거 안 넘어가면 이게 끝났다 하는 그런 식의 딱 나왔어요, 결론이. 국민연금이 16일 밤입니다. 투자위원회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던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해서 회생 가능성을 높이며 상급이 넘겼습니다. 요즘에 그 해운업종들이 참 힘들어요. 한진해운 넘어간 뒤에 힘듭니다. 뭐 그나마 페노션이라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어렵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좀 쉬워, 뭐 하나 나아질라나 살아날라나 했더니만 뭐 하나 터지고, 괜찮아지나 했더니 뭐 하나 터지고,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나마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이제 회생 가능성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사채권자 집회를 하루 앞둔 저녁에 늦게 투자위를 열고요,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그 안건을 상정했는데 산업은행의 제안에 검토 마친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들이 결국 수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던진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에스크로 계좌 개설, 청산가치 금액 즉시 입금, 신규 지원 자금, 사채권자 최종 상환일까지 유지 노력한다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상환 보증 예약까지 약속을 요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제 한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왜 했느냐? 실립니다. 명분과 실립니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시간을 끌면서 고민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 고민했다. 마지막 끝자락까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다라는 명분을 쌓았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넘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 돈 들어갔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해가 어마무시하겠죠. 한진 넘어갔었는데 한진 넘어갈 때도 지금 물려있는 분 많이 있을 텐데 대우조선해양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그 피해액이 또 감당이 힘듭니다. 가뜩이나 금리 좀 올릴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찬성했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수용함에 따라서요. 17일, 18일 오늘이죠. 오늘 내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학연금, 노란우산 공제 등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채무조정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천억 규모의 CP 투자도 회사채 투자자들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은 좀 한숨 돌릴 것 같아요. 자율적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원을 많이 감축을 해야겠죠. 인원 감축하고 좀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벤처 투자업계 이제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에 관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뭐 DSC라거나 TS 인베스트먼트라거나 뭐 이런 것들 전통적이진 않지만 요즘에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것들 이런 놈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 있대요. 벤처 회사. 미니박스라고 아시나요, 혹시? 미니박스라고 아시나요? 미니박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화장품 같은 경우에 필요할 때마다 화장품 사서 쓰셨잖아요. 화장품 쓰고 뭐 이제 파운데이션, 뭐 기초 화장 해가지고 스킨 로션부터 시작해서 에센스 돌아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색조 화장 집어넣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미니박스를 가입하게 되면 그 떨어질 때쯤 내게 되면 자동으로 갖다 줍니다. 선물 상자처럼 화장품 이런 것들을 미니박스니까 미용에 필요한 상품들을 일정 금액만 내게 되면 필요한 제품들을 이제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획기적인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와 있습니다. 신생 벤처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미니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늘었대요. 2.6배로. 영업 손실도 급증했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벤처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자금을 지원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가지고 실제 수익을 만들고 그걸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되게 되면 벤처 캐피탈 쪽에서 돈을 이제 여기저기서 합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수익 구조까지 넘어가고요. 투자한 자금 대비 원하는 만큼의 그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실적 부분들이. 미니박스 2016년 매출이 657억이에요. 굉장히 많죠. 와, 657억이면 굉장한 회사인데? 굉장한 회사인데? 그죠? 2015년 244억 대비 169%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 손실도 2015년 139억에서 374억으로 급증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비율은 비슷합니다. 169% 매출을 늘고 169% 손실로 늘었습니다. 판매비와 이제 관리비예요. 판관비라고 하죠. 매출액에 육박을 합니다. 판관비가 매출액 비슷해요. 여기 봐. 657억, 656억 1억 남은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 판관비가 똑같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작은 자금을 그러니까 돈을 좀 덜 써가지고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광고를 때리고 이것저것 집어넣고 서비스 이벤트 하면서 사람들 많이 유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죠? 단기 순손실도 늘었어요. 손실 늘었습니다.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504억 마이너스 돌아섰죠. 어떻게 할까요? 미니박스 돈을 뺄까요? 빼지 못하겠죠. 왜? 들어갔던 돈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라진다고 한다고 해서 회사 투자했던 업체들이 돈을 뽑을 수 있나요? 못 뽑죠. 그럼 어떻게든 살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무조건 돈이 많다고 다 돈이 장사를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돈을 많이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벤처 캐피탈은 사업 우수성이 있다라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먼저 돈을 투입을 해야 다른 업체들이 돈을 못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넣으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만큼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이 다 받아놓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깜냥에 맞춰서, 그릇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0년도에 설립된 미니박스가 출범 초에 어디였어요? 여기인가요? 2016년 설립 초 해가지고 매출에 어떻게 이게 나왔죠? 이렇게 쭉쭉쭉 나와뒀는데, 출범 나왔던 그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늘긴 했지만 여기 있네요. 화장품 잡지처럼 배달해주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주목 받았어요. 이거 유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과거에 화장품 막 넣어서 포장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아임미미, 포니 이펙트 등 자체 브랜드 개발해서 화장품 제조 유통 서비스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400억을 투자받았대요. 와, 1,400억. 1,400억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운용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그런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돈은 남아도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쓰려고 하잖아요. 광고 관리가 안 돼요. 음식 배달 서비스 유명한 배달의 민족과 웹툰 서비스라는 레진코믹스를 제치고 1,000억대의 투자이금 유치하면서 화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대주주가 미국의 소재의 미니박스 코퍼레이션이에요. 지금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니박스 코퍼레이션이 작년에 이제 15년 120억, 작년에 546억을 유상증자 출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번뜩 이는 아이디어라거나 좋은 아이템만 가지고 성공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게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키움 운영입니다. 오피스 빌딩 대신 임대주택 주명한 이유. 제가 왜 아까 벤처캐피탈 얘기 많이 했냐면 벤처 기업 얘기 많이 했냐면 우리가 종목들 보시면 지금 벤처캐피탈 업종들에 대한 관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그 스펙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괜찮은 벤처기업들이 우회 상장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스펙주 올라왔었고 벤처캐피탈 업종들은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길게 봤던 거예요. 자, 키움 운영 오피스 빌딩 대신에 임대주택을 주명한다?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의 다가구 주택에 투자는 키움 마일스톤 US 사모펀드 연 7.5% 배당 수익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키움 투자증권이 미국의 임대주택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고시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주목을 받는다고 하네요. 기관 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 오피스 빌딩입니다.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 혹은 이제 역세권 이런 쪽에다가 이제 오피스 빌딩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키움 투자사는 이제 미국 쪽에 그 주택에 투자하는 재간도 펀드 키움 마일스톤 수익률이 괜찮다고 해요. 3-4% 수익 내고 있답니다. 국내 대형 공제가 250억 투자하는 펀드가요. 11년 만기입니다. 매년 7.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 야.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돌려보시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오피스 빌딩에 오피스텔 이쁘게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사람들 많이 입주할 거나 기대감 때문에 막 투자하잖아요. 오피스텔 3개씩 하면 3개 뭐 1억이면은 3개를 살 수 있고 한 달에 얼마씩 100얼마씩 나온다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찌라시 현수막. 근데 주택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요. 자, 2008년도 여기 나오네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임대주택 투자가 늘어난 것이 금융규제, 주택금융규제 강화, 가격 하락에 대한 임차 수요 확대, 임대 수익률 상승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다가구 주택 임대 성장률이요. 2010년과 11년도 2.4%, 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내 주택 소비 비율 감소입니다. 인구 증가, 고용 환경 개선 등등등 임대주택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따라갈 겁니다. 앞으로 따라갈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 임차 가능하고 신용도 높은 소수 임차인 구성된다. 수익도 단순하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변경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주택 쪽으로 관심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됐냐. 여러분 1인 가구 있죠. 제가 주말 동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30년인가요? 30년 뒤인가? 20-30년 뒤에는요. 나홀로족 1인 가구가 7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요? 70% 이상입니다. 그럼 70% 이상 살고 있는 혼자 거주하는 나홀로족이 과연 오피스텔에 깔끔한 오피스텔에 사무실 겸할 수 있게끔 그거 들어가 살까요? 과연? 그때 1인 가구의 대부분은요. 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령 인구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 혼자 살아야 돼요? 요즘에 조론이라는 것도 유행을 타고 있어요. 조론. 이혼을 하지 않고 조론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사는 결혼을 졸업했다는 의미로 조론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같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황혼 이혼을 하거나 자식들 다 분가한 다음에 따로 사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결혼 못해서 나홀로족으로 살다가 이제 독거노인 되는 경우도 계시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는 다세대라거나 다가구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부터 시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식으로 방에 돌려줄 거다.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키움이 먼저 시작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방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부동산 살까요가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있죠. 리츠 상품들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투자는 대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의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분산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겹악재, 악재가 심화돼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암초. 자동차 업체, 기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아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참 힘들어요. 항상 힘듭니다. 부진한 업황에다가 소송 1조에다가 통상임금 소송 결론 앞두고 있다. 충당금 영원 부담. 보릿고개가 아니라 진짜 피마르는 고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지난달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 시장 판매가 줄었고요. 주요 모델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악화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부진한 실적을 거둡니다. 어닝 쇼크 충격이 가시기 전에 세타 2 엔진 리콜로 증권업계 추정 2천억 원대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참 힘들죠. 반대 나올 때 정리하세요. 반대 나올 때 정리하세요.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우리가 봤던 거죠. 어려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법원이 상반기 결론 방침이 나온다고 했는데 패소 때 1조 원 충당금이 영원된다고 하죠. 어렵습니다. 이익 전망치도 줄고 있어요. 3개월 전, 1개월 전, 4월 초 점점 줄어듭니다. 사드 딜러 분쟁과 리콜까지 악재는 함께 옵니다. 이번 악재를 넘어서야 이겨내야 기아차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데 또 불안합니다. 그렇죠? 완성차 업체가 지금 힘들어진다. 대신에 부품주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주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테슬라 쪽에 넘어가는 전기차 부품이라거나 이런 전기차 부품 주나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은 삼성의 하만이 수건 때문에 전장업체 같은 경우 이제 부품주들은 그나마 나은데 완성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완성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보다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컨트롤 타워 없어진 삼성증권 첫 독자 행보로 IB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그룹의 금융인류화 팀 해체로 경영전략 변화, 손나던 IP와 대체 투자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은행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벤처캐피탈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와 함께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투자로 많이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줬던 구조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삼성이 눈을 돌린다는 얘기고요. IB 본부에 새로운 팀을 신설한다. 어떤 거? 대형 증권사에서 IPO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부장급 인사입니다. 대여들이 좀 있었는데 좀 조용하죠 요즘에. IPO 부분들을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투자 부분과 함께 상장 부분들을 확대시켜가지고 삼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삼성증권이 좀 단가가 좀 나가서요. 이거는 수수료들은 비싸죠. 삼성 쪽은.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긴 한데 IPO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 중에 많이 확장을 시키려고 한다. 투자은행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한다. 왜? 그래야 살아납니다. 대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과거처럼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수수료만 받고 왔던 시기는 끝났죠. 수수료도 많이 땄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투자에 관심을 많이 팔리고 살아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위에서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삼성 증권 뭔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5만원 이하 무서면 거래 아직 안 되는데 대리 선언까지 한다? 무슨 말인가요? 요즘에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꽂으면요. 어떤 데는 사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사인 안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5만원 미만 이제 무서면 거래가 되는데 단말 교체 사업이 아직 6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아직도 사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좀 불편하기도 한데 왜 통일이 안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교체가 안 됩니다. 왜? 교체는 돈 들거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거나 단말기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돈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드사 50% 분담한대요. 근데 카드사가 50%인데 업체도 50% 부담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바뀌고 서비스 자꾸 바뀌게 되면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아예 어렵겠지만
장기적 플랜까지 다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툴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편함이 사라지겠죠. 자, 앞타밀이 뭐길래 앞타밀이라고 아시나요? 앞타밀이라고 요즘에 그 분유 매출을 갑자기 막 끌어올리는데 대박 상품이 있다고 해요. 이마트가 앞타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강남 엄마들 사이에 해외 직구 인기 품목 앞타밀을 공식 수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강남 어머님들이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애들 이제 분유 먹을 때 끝나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엄마를 사로잡은 강남 분유라고 합니다. 젊은 고객 늘었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 있는 상품들을 끌어들여가지고요, 직접 수입을 통해가지고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마트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마트에만 파격 실험 통했다.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 과거엔 PB 상품들을 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했는데 요즘에는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판매한 상품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매장에서만 팔게, 그러니까 이마트에서만, 홈플러스에서만 팔게끔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관심 갖도록 하시고요. 삼성 랠리 때문에 다른 거 안 가요. 아시죠?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데, 실적이 좋았다는 삼성이 다 끌어올려, 수급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빨아먹어가지고 못 갔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 관련 얘기인데요. LIG 넥스원이 국방 중개 계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가 증권사는 들려옵니다. 방산주들 대부분의 경우 많이 갔는데 얘는 좀 많이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킬체인 구축에 대한 예산 증액과 조기 전력화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북한 보이시죠? 미사일 도발 16일 기사입니다. 군사 압박에 대한 무력 시위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산주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튈지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위너스톱 여기 광고 나오네요. 자, 월요일장입니다. 네, 활기차게 시작해야겠죠? 월요일은 원래 힘차게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손정훈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손정훈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